쌀 50가마요. 내 전 재산이니 대신 그 빈 문서를 내게 넘기시오. 빚쟁이와 거래한 나무꾼과 조강지철을 도박 빚담보로 빚쟁이에게 넘겨버린 비정한 남편. 차가운 겨울 새벽 쫓겨난 여인에게 내밀어진 것은 투박한 나무꾼의 손이었습니다. 나를 샀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여인에게 나무꾼은 뜻밖에도 살아야 할 이유를 일깨워 줍니다. 조강지철을 헌신짝처럼 팔아버리고 도박에 빠져 사는 비정한 사내와 그 여인을 보물처럼 거둔 나무꾼. 사내의 투박한 진심과 버려진 여인의 지혜가 만나 멸시와 가난이라는 거친 파도를 함께 헤쳐나가는 기적 같은 여정이 시작됩니다. 1년 뒤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땅 어느 산골 고을에 정화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정화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 고을 관아에서 서리 노릇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서리란 양반도 상민도 아닌 어중간한 신분으로 문서를 꾸미고 계산을 맡아보는 아전의 아래 직책이었지요. 덕분에 정화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무릎 아래 앉아 글과 셈을 익혔습니다. 또래 계집아이들이 바느질 바구니를 끼고 앉아있을 나이에 정화는 주파나를 튕기고 먹을 갈아붓을 쥐었지요. 눈썰미가 남달리 빨라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았고 한 번 들은 계산은 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허나 세상 일이란 재주 하나만으로 풀리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정화가 16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호러미와 둘이 남겨진 정화는 이듬해 봄 마을 사람 중매로 철식이라는 사내와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철식은 그때만 해도 농사를 지으며 그럭저럭 살아가는 평범한 상민이었으니 달리 더 좋은 자리를 기대할 처지가 못 되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정화 일생에서 첫 번째 어긋남이었습니다. 혼인 첫날부터 정화의 시어미는 정화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글자를 안다고 밥이 더 맛있어지냐, 셈을 한다고 아이를 더 잘 낳냐. 시어미는 틈만 나면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요. 정화가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에 불을 떼면 늦게 일어났다고 꾸짖고 저녁 늦게까지 길쌈을 하면 낮에 놀았다고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정화가 어떻게 해도 시어미의 눈에는 흠이 먼저 보였고 흠이 없는 날에는 트집을 만들어냈지요. 철식은 그런 어미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화가 억울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면 철식은 슬그머니 시선을 피하며 마당으로 나가버렸지요. 정화는 그런 밤이면 홀로 아랫목에 앉아 꺼져가는 등잔불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이 혼인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한 것도 그 즈음이었지요. 허나 더 큰 불행은 아직 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철식이 처음 노름판에 발을 들인 것은 혼인한 지 3년이 지나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술자리에서 우연히 끼어든 것이었다고 했지요. 그러나 한 번 맛을 들이자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름이란 것이 이기면 더 하고 싶고 지면 되찾고 싶어지는 독한 구석이 있었으니까요. 논 한 마지기가 넘어가고 밭 두 떼기가 넘어가고 급기야 집 안세간까지 하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시어미가 나섰지만 아들 앞에선 호랑이도 고양이가 되는 법이었지요. 꾸짖다가 결국 눈물을 훔치는 시어미를 보며 철식은 이번 한 번만 더 하면 다 되찾아오겠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 말을 정화는 수십 번 들었지요. 가세가 기울수록 시어미의 분노는 정화에게로 쏠렸습니다. 네가 복이 없어 이 집을 이 꼴로 만든 것이다. 급기야 어느 겨울 새벽 시어미는 아궁이에 불도 떼지 않은 채 정화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거라. 네가 있으면 내 아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 네가 없어져야 집안이 산다. 정화는 그날 얇은 솜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갈 곳이 없었지요. 호러미마저 2해 전에 세상을 떠난 터였으니까요. 결국 정화가 발길을 돌린 곳은 철식이 있는 도박장 어귀였습니다.
남편만 붙들고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든 되지 않겠냐는 그것이 당시 정화가 할 수 있는 전부였지요. 도박장은 마을 뒤편 개울 건너 낡은 주막 안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날이 이미 어두운 터라 안에서 새어나오는 기름 등잔 불빛이 창호지 위로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지요. 밖에서도 패짝 치는 소리와 주사위 구르는 소리, 그리고 이따금 터지는 고함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정화는 그 앞에 서서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도 그렇다고 돌아설 곳도 없었습니다. 마당 안에 들어서자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철식이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채 멍석 위에 주저앉아 있는 철식의 앞에는 낯선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떡 걸어지고 눈빛이 차가운 사내였지요. 그 사내의 손에는 문서 한 장이 들려 있었고 다른 손에는 붓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정화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밤 빚은 없던 일로 해드리지요. 낯선 사내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 안에 칼날이 들어 있었습니다. 철식은 흐릿한 눈으로 문서를 내려다보다가 손가락에 주홍빛 인주를 찍어 종이 위에 지장을 눌렀습니다. 툭 하는 소리가 정화의 귓속에 쐐기처럼 박혔지요. 정화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지요. 다리가 바닥에 붙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문서를 접어 품 안에 넣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 이제 이댁 부인은 내 빚 문서에 올랐습니다. 사흘 안에 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데려갈 것이니 그리 아십시오. 그 말이 끝나는 순간에야 정화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마당 흙바닥에 주저앉은 정화의 눈에 눈물 한 방울이 맺혔다가 소리 없이 떨어졌지요. 철식은 그런 정화를 보고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마당 밖 어둠 속에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강쇠였습니다. 마을에서 나무를 해파는 것으로 생계를 잇는 사내였지요. 키가 여느 사내보다 반뼘은 더 컸고 어깨며 팔뚝이 단단하기가 참나무 둥치 같았습니다. 말수가 적고 웃음이 드문 사내였으나 마을에서 힘으로 강쇠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었지요. 강쇠가 도박장 마당 밖에 서 있게 된 것은 며칠 전부터였습니다. 철식이 매일 밤 도박장을 드나든다는 소문을 들었고 불안한 마음에 혹시나 하여 뒤를 밟아왔지요. 강쇠가 철식의 일을 남 일처럼 보지 못했던 것은 오로지 정화 때문이었습니다. 강쇠가 정화를 마음에 품은 것은 두 사람이 아직 어린아이였던 시절부터였습니다. 서당 앞을 지나다 창문 너머로 정화가 그를 잇는 모습을 보았던 날, 강쇠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발을 떼지 못했지요. 그러나 나무꾼의 아들이 서리의 딸을 바라본다는 것은 감히 말로 꺼낼 수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강쇠는 그 마음을 가슴속 깊이 눌러 담고 그저 먼 발치에서 지켜보는 것으로 세월을 보냈지요. 정화가 철식에게 시집가던 날, 강쇠는 아무도 없는 뒷산에 올라가 홀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것이 다였습니다. 그런 당쇠가 도박장 마당에서 벌어진 일을 눈앞에서 보고 말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지요. 그러나 강쇠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이를 악문 채 잠시 버텼습니다. 뛰어들어가 철식의 멱살을 잡고 싶은 마음이 온몸을 뒤흔들었지만 그래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요. 강쇠는 천천히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빚쟁이 사내가 마당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강쇠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빚 내가 대신 갚겠소. 사내가 눈을 가늘게 뜨며 강쇠를 훑어보았지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오? 강쇠는 등에 지고 있던 바랑을 앞으로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쌀 50 가마요. 내 전 재산이요. 무게를 달아보고 싶으면 지금 달아보시오. 대신 그 빚 문서를 내게 넘기시오. 사내는 잠시 강쇠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이 덩치 큰 사내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지요. 실랑이는 길지 않았습니다. 쌀 50가마의 무게는 거짓이 없었고 사내는 결국 빈 문서를 강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강수는 그 자리에서 문서를 펼쳐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정화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강수는 문서를 조심스럽게 접어 품 안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정화가 다시는 저 지옥 같은 자리로 끌려가지 않아도 된다는 증표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강수는 그 문서를 단 하루도 몸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주저앉아 있던 정화는 자신 앞에 커다란 손 하나가 내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올려다보니 마을에서 나무를 해파는 강수였지요. 정화는 그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마을에서 보아온 얼굴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강쇠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정화는 아직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일어나시오. 이 자리에 더 있을 것 없소. 강쇠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지요. 정화는 멍한 눈으로 그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강쇠는 앞장서서 걸었고 정화는 아무런 말도 못한 채 그 뒤를 따랐지요.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순간 정화에게 방향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발이 닿는 대로 걸었지요. 강쇠가 정화를 데려간 곳은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나무를 팔아 모은 돈으로 몇 해 전에 지은 집으로 작고 허름했지만 기둥이 단단하고 아궁이에서 연기가 고르게 피어오르는 집이었지요. 강쇠는 방문을 열고 정화를 안으로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방 안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고 한쪽 구석에 얇은 이불이 개어져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이 채 밝기도 전에 소문은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강쇠가 남의 마누라를 사왔다더라. 쌀 50가마를 주고 헌신짝을 새것 값에 사왔다지 않냐. 그 여편니가 팔려온 거 아니냐. 우물가에서 장터 어귀에서 담장 너머에서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강쇠를 바보라 비웃고 정화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정화는 그 소문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느낌으로 알았습니다. 강쇠의 집 마당으로 나섰다가 이웃집 안악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안악이 재빠르게 고개를 돌리는 것을 보았지요. 정화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목구멍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지요. 눈물은 어젯밤에 이미 다 써버린 것 같았습니다. 정화는 그날 오후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뒷산은 고요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오후였는데도 소나무 가지들이 저마다 미세하게 흔들렸지요. 정화는 아무 방향도 없이 그저 발길 닿는 대로 비탈을 올랐습니다. 숨이 턱에 찼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걷는 동안만큼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발밑에서 마른 소리피 바스러지는 소리와 자잘한 돌멩이가 굴러내려가는 소리만이 정화의 귀에 들렸습니다. 능선에 가까워질 무렵 정화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낭떠러지는 아니었지만 꽤 가파른 벼랑 끝이었지요. 저 아래로 마을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기와집과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 마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녁밥을 짓는 연기였겠지요. 정화는 그 연기를 바라보다가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마을에 자신이 돌아갈 자리가 있는지, 돌아간다 한들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거기 서시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는 돌아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았지요. 강쇠였습니다. 숨을 고르지도 않은 채 뒤따라 올라온 듯 가슴이 오르내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내려가기 싫으면 내려가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여기 오래 서 있으면 발이 시려울 것이요. 정화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쇠도 더 말을 잇지 않았지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바람이 한 차례 지나가며 정화의 머리카락을 흩뜨렸지요. 이윽고 강쇠가 정화의 옆으로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바닥 위에는 산딸기가 한 줌 올라와 있었지요. 올라오는 길에 비탈 아래 덤불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굵지도 않고 빛이 고르지도 않은 투박한 산딸기였습니다. 배고프지 않소. 정화는 그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무를 하는 사람의 손이었지요. 손바닥이 두껍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어 있었습니다. 그 손이 왠지 모르게 눈에 밟혔지요. 정화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이 나를 산 것 아니오? 그러면 그냥 끌고 내려가면 될 것 아니오? 강쇠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낮고 고른 목소리로 말했지요. 내가 산 것은 당신이 아니라 빈문서요. 당신을 묶어둘 생각은 없소. 다만 저 아래로 뛰어내릴 생각이라면 그것만은 안 되겠소. 그 빈문서가 내 손에 있는 한 당신은 다시 철식에게 끌려갈 일이 없소. 그것 하나만은 약속할 수 있소. 정화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쇠도 재촉하지 않았지요. 그저 손바닥에 산딸기를 올린 채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정화가 천천히 손을 뻗어 산딸기 하나를 집었습니다. 입 안에 넣으니 시큼하고 달큰한 맛이 혀를 건드렸지요. 정화는 돌아서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강쇠의 손에서 가져온 산딸기를 손 안에 꼭 쥔 채로요. 끝내 놓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쇠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화롯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들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누워있다가 결국 몸을 일으켰지요. 그리고 품 안에서 빈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기름 등잔 불빛 아래 들여다보니 종이가 두껍지도 않았고 빛깔도 그리 좋지 않았지만 거기 찍힌 붉은 지장은 선명했습니다. 철식의 손가락 자국이었지요. 그 지장 하나가 정화를 짐승처럼 담보로 넘긴 흔적이었습니다. 강쇠는 그 자국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문서를 다시 접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없으면 정화는 언제든 다시 끌려갈 수 있었지요. 빚쟁이가 누군가에게 그 권리를 넘겼을 수도 있고 철식이 다시 딴짓을 꾸몄을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은 힘없는 사람에게 언제나 불공평하게 돌아갔으니까요. 강쇠는 이 문서가 정화의 자유를 지키는 증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품 안 깊숙이 땀에 젖더라도 몸에서 떼어낼 수 없는 자리에 넣었지요. 그날부터 강쇠는 그 문서를 한시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누울 때에도, 산에 나무를 하러 갈 때에도, 장터에 나갈 때에도요. 정화는 강쇠의 집 안방에서 지냈습니다. 강쇠는 부엌 옆 작은 광 안에 따로 자리를 만들어 거기서 잠을 청했지요. 두 사람은 한 지붕 아래 있었지만 딱히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강쇠가 먼저 일어나 부엌에 불을 떼고 밥을 짓고 산으로 떠나면 정화는 뒤늦게 일어나 빈솥을 들여다보는 시기였지요. 강쇠의 집은 살림이 단추했습니다. 세간이라 해봐야 나무 밥상 하나, 녹그릇 몇 개, 그리고 한쪽 벽에 기대어 세워진 커다란 도끼가 전부였지요. 그 도끼는 강쇠가 산에서 나무를 할 때 쓰는 것으로 자루가 정화의 팔뚝 2배는 됨직한 굵기였습니다. 나머지 살림이 허름한 것과 달리 도끼만큼은 나를 갈아 반들반들했지요. 강쇠가 제 연장 하나는 정성을 다해 다루는 사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화가 강쇠의 집에 머문 지 보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어른 셋이 찾아왔지요. 머리가 허연 이장 어른과 그 옆에 서당 훈장을 지냈다는 늙은 영감, 그리고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는 할미였습니다. 세 어른이 마당에 들어서며 강쇠를 불렀지요. 이복의 강쇠, 자니가 좋은 뜻으로 한 일인 건 알겠네만 이대로 두면 자네와 저 처자 둘 다 구설에서 헤어나질 못하네. 사내와 여인이 한 지붕 아래 사는데 이름이 없으면 세상이
그냥 두질 않아. 차라리 얘를 갖추어 부부가 되는 것이 자네에게도 저 처자에게도 옳지 않겠는가. 강쇠는 잠시 마당 흙만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저야 마다할 이유가 없소만 저 사람 뜻을 먼저 물어봐야 할 것 같소. 새 어른의 눈길이 마루에 서 있던 정화에게로 향했습니다. 정화는 처마 기둥을 잡은 채 잠시 눈을 내리깔고 있었지요. 방금 들은 말들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부부. 얘를 갖춘다. 이름을 단다. 그 말들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가슴 한쪽을 건드렸습니다. 정화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화려한 혼례도 없었습니다. 이바지도 패백도 잔치상도 없었지요. 마을 어른 한 분이 증인으로 서고 강쇠와 정화가 마주 앉아 맞절을 올리는 것으로 혼인은 조용히 끝났습니다. 강쇠는 어색하게 두 손을 무릎에 올리고 앉아 있었고 정화는 절을 마치고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그날 밤 정화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자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오갔지요. 철식과의 혼인이 떠올랐고 시어미의 목소리가 떠올랐고 도박장 마당에 주저앉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떠오르는 것은 비탈에서 손바닥에 산딸기를 올려 내밀던 강쇠의 두꺼운 손이었지요. 정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무언가를 결론 내리기엔 아직 마음이 너무 어수선했습니다. 혼인을 맺고 나서도 두 사람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강쇠는 날이 밝기 전에 도끼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고 정화는 집안을 정리하고 끼니를 준비했지요. 밤에는 강쇠가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와 밥을 먹고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나란히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강쇠는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었고 정화는 아직 이 집의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 상태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쇠가 며칠에 걸쳐 산속 깊은 곳에서 캐온 약초 한 짐을 지게 위에 얹어 장터로 나섰지요. 정화는 별 생각 없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오래 집 안에만 있으니 기분도 답답하고 장터 구경이나 하자는 생각이었지요. 장터는 마을에서 10리쯤 떨어진 읍내의 닷새마다 서는 오일장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사람들이 북적거렸고 갖가지 물건들이 좌판 위에 널려 있었지요. 나물 파는 안악들, 옹기를 늘어놓은 장수, 포목을 파는 상인들이 저마다 목청을 높이며 손님을 불렀습니다. 강쇠는 약초전을 펼쳐놓는 상인 앞으로 걸어갔지요. 그 상인은 마을에서도 이름 있는 약재 장수로 산에서 캐온 약초를 사들여 읍내 한약방에 되파는 것으로 돈을 버는 자였습니다. 어디서 캤냐? 상인이 약초를 손으로 집어들었다 놓으며 물었습니다. 강쇠가 대강의 위치를 말했지요. 상인은 약초를 저울 위에 올리고 추를 옮기며 무게를 쟀습니다. 2냥이요. 정화는 그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아버지가 서리 시절 가르쳐준 암사는 손바닥 보듯 몸에 배어 있었지요. 약초의 종류와 양을 눈으로 가늠하고 읍내 한약방에서 받는 시세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으니 머릿속에서 금세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2냥이라는 숫자는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지요. 혹시 저울이 잘못된 것인가? 정화는 저울 옆으로 슬며시 다가섰습니다. 상인이 추를 옮기는 손놀림을 유심히 살폈지요. 눈에 바로 드러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화의 눈에 무게추 하나가 걸렸습니다. 다른 추들보다 색이 조금 달랐지요. 오래 쓴 쇠는 쓸릴수록 검어지는 법인데 그 추 하나만 유독 밝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상인이 잠시 다른 곳을 보는 사이 그 추를 손에 집었습니다. 순간 눈이 번쩍 뜨였지요. 무게가 달랐습니다. 한 근짜리 추라면 묵직하게 손바닥을 눌러야 하는데 이 추는 속이 빈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정화는 추의 아랫면을 살폈습니다. 작은 마개가 달려 있었지요.
손톱으로 그것을 열자 안에서 모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납 대신 모래를 채워 무게를 속인 것이었습니다. 정화는 숨을 한 번 고르고 강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쇠는 둔양을 받아 쥐고 지게를 추스르려는 참이었지요. 정화는 그 손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잠깐, 서방님. 강쇠가 어리둥절한 눈으로 정화를 바라보았고 정화는 천천히 상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 추, 한 번 다시 달아봐도 되겠소? 상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지고 눈빛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지요. 그러나 주변에 사람이 있었으므로 대놓고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달아보면 어쩌겠다는 것이오? 이 저울은 내가 오래 써온 것이오. 상인이 느릿하게 말했지요. 정화는 대꾸 없이 손 안에 줄 들어 올렸습니다. 장터 한복판이었지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을 멈추었습니다. 이 추를 보시오. 한 근짜리 추라면 이만한 무게가 나와야 하는데 직접 손으로 들어보시오. 반 근도 채 나가지 않소. 게다가 이 안을 보시오. 정화가 추의 마개를 열자 모래가 좌르르 쏟아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몸을 기울이며 그것을 들여다보았지요. 수군거림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추 하나만의 일이 아니오. 강쇠 서방이 그동안 이 장터에서 얼마나 속아온 줄 아시오. 무게가 절반으로 속여지면 받아야 할 돈의 절반밖에 못 받는다는 것이오. 장터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상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인은 금세 얼굴이 벌개졌지요.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변 좌판에서 함께 장사를 하던 상인 둘이 슬그머니 정화 쪽으로 다가섰지요. 이보시오, 가시집온 안하기 장터에서 소란을 피우는 법이 어디 있소. 우리 어르신 저울은 이 장터에서 수십 년을 써온 것이오. 새로운 안하기 감히 손을 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람 수가 셋이 되자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지요. 몇몇 구경꾼은 슬금슬금 물러났습니다. 정화는 물러서지 않았지만 에워싸는 상인들의 기세에 저도 모르게 몸이 굳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소리 하나가 장터 전체를 얼어붙게 했지요. 강쇠가 등에서 지게를 내려놓으며 그 위에 얹혀있던 도끼를 바닥에 내리꽂은 소리였습니다. 나무 마루가 아니라 흙바닥이었는데도 날이 절반쯤 박힐 만큼 힘이 실려 있었지요. 도끼 자루가 땅 위에서 부르르 떨렸습니다. 강쇠가 상인들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장터에서 누구보다 어깨가 넓고 키가 컸지요. 상인들이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지만 강쇠는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정화 앞에 서서 정화를 등 뒤에 두고 상인들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내 아내는 거짓을 하지 않소. 목소리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한마디가 넓은 장터에 또렷하게 울렸지요. 주변의 구경꾼이 다시 몰려들었습니다. 상인들이 서로 눈치를 살피다가 결국 앞에 서 있던 자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추가 잘못된 것이라면 뭐 확인해보면 될 것 아니겠소. 그 말 한마디로 분위기는 뒤집혔지요. 장터 사람들이 직접 추의 무게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정화의 말 그대로였지요. 한 근짜리 추는 반 근이 채 되지 않았고 그보다 작은 추들도 제 무게에서 한참 모자랐습니다. 소동이 일자장터 어른이 나서서 해당 상인의 저울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상인은 굴복했지만 정화의 얼굴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독이 서려 있었지요. 정화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았지요. 등 뒤에 강쇠가 있었으니까요. 정화는 처음으로 강쇠의 넓은 등이 든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리가 아니라 존재만으로 사람을 지키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그날 정화는 처음으로 느꼈지요. 장터 소동 이후 정화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장터로 나가 저울과 계량기를 파는 곳을 찾아갔지요. 마을에서 쓰는 저울추의 표준 무게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알고 있었으니 하나하나 손으로 들어보고
눈으로 확인하며 비교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 상인 한 명의 추만이 아니었지요. 두 군데에서 더 속임이 발견되었습니다. 정화는 장터 어른에게 직접 찾아가 말했습니다. 제가 산에서 나는 약초며 나물이며 파는 것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계량기를 직접 확인하고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장터 어른은 처음에 시큰둥했습니다. 안악 하나가 나서봐야 얼마나 하겠냐는 눈빛이었지요.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정화가 저울 옆에 서면 상인들이 스스로 손놀림을 조심했고 장터를 찾는 사람들이 정화를 믿고 물건을 사기 시작했지요. 무엇보다 정화의 셈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긍정이 붙어 값이 오락가락할 때도 정화가 한마디 끼어들면 금세 정리가 되었으니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정화를 찾기 시작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지요. 강쇠가 산에서 캐온 약초는 이제 헐값에 팔리지 않았습니다. 정화가 직접 값을 불렀지요. 약초의 종류와 상태를 보고 한약방에서 받는 시세를 계산해 중간에서 상인이 얼마를 남기는지까지 따지고 정당한 값을 매겼습니다. 처음에는 상인들이 투덜거렸지요. 그러나 정화가 장터에서 신뢰를 얻어가면서 상인들도 함부로 낮은 값을 부르기 어려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정화와 강쇠 수입은 전보다 3배가 넘었습니다. 강쇠는 그 변화를 말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칭찬도 놀라움도 표현하지 않았지요. 다만 아침에 산으로 떠날 때 지게에 지는 짐이 조금 더 묵직해졌고 돌아올 때 가져오는 약초의 종류가 다양해졌습니다. 정화가 어떤 약초가 더 값이 나가는지 저녁마다 귀뜸해주면 강쇠는 다음 날 산속 깊은 곳을 뒤져 그것을 캐왔지요. 두 사람 사이의 말은 여전히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이 없어도 통하는 것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지요. 강쇠가 지게를 내려놓으며 정화를 한번 바라보는 것이 오늘 하루 고생했다는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화가 국 한 사발을 먼저 내미는 것이 일단 앉으라는 뜻이라는 것을 강쇠가 알게 되었습니다. 장터에서 정화를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눈빛도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처음에 손가락질을 하던 안악들이 하나둘 정화에게 계산을 부탁하기 시작했고 정화는 밀어내지 않고 차분히 도왔습니다. 바보 소리를 듣던 강쇠의 이름도 조금씩 달라졌지요. 그 나무꾼 강쇠 말이오? 그 집 안악이 보통이 아니라던데. 그런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화가 장터에서 돌아와 마루 끝에 걸터 앉아 있는데 강쇠가 부엌에서 죽 한 사발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내밀었지요. 오늘 하루 정화가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겼다는 것을 강쇠는 말하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화는 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지요. 죽이 따뜻한 것이 당연한 일이었으나 그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가슴 안쪽으로 전해지는 느낌이 묘하게 목을 메이게 했습니다. 강쇠는 정화 옆에 아무 말 없이 앉아 정화가 사발을 다 비울 때까지 일어나지 않았지요. 정화가 빈 사발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왜 그날 도박장에 있었던 것이오? 강쇠가 잠시 흙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쉽게 말이 나오지 않는 눈치였지요. 한참 후에 강쇠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철식에게 시집가던 날 나는 뒷산에서 혼자 술을 마셨소. 그게 다요. 그것이 다라고 했지만 정화는 그 말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창호지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화롯불이 타닥 소리를 내며 환하게 피어올랐지요. 정화는 강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본 것 같았습니다. 험한 산일로 볕에 타고 주름이 깊게 팬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지요. 정화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이름을 붙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화롯불은 어느 때보다 오래 꺼지지 않고 타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정화와 강쇠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아니었지요. 아침에 강쇠가 산으로 떠나고 정화가 장터로 나가는 일과는 전과 다름없었습니다. 밥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도 두 사람이 나누는 말은 여전히 많지 않았지요. 그러나 침묵의 결이 달랐습니다. 예전의 침묵이 서로를 모르는 사람들이 억지로 같은 공간에 놓인 어색함이었다면 이제의 침묵은 굳이 말로 채우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 종류의 것이었지요. 정화는 그 변화를 스스로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강쇠가 평소보다 일찍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지게에 약초를 가득 쥐고 있었는데 그 위에 뭔가 더 얹혀 있었지요. 가까이 보니 넝쿨에 달린 머루한 웅큼이었습니다. 강쇠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마루 위에 내려놓고 손을 씻으러 갔지요. 정화는 그 머루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산속 깊이 들어가야만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부러 찾아 딴 것이 분명했지요. 정화는 머루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새큰하면서도 달큰한 맛이 혀 위에 번졌습니다. 뭔가 할 말이 생겼지만 강쇠는 이미 우물가에 가 있었고 정화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머루를 하나 더 입에 넣었지요. 밤이 되면 정화가 등잔불을 사이에 두고 강쇠에게 그를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강쇠가 거절했지요. 나 같은 사람이 그를 배워 무얼 하겠소. 정화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터에서 거래를 할 때 문서를 읽을 줄 알면 속지 않소. 셈을 할 줄 알면 떼이지 않소. 그것으로 충분하오. 강쇠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붓을 잡았지요. 강쇠가 글씨 배우는 모습은 정화를 가끔 웃음 짓게 했습니다. 손이 너무 굵고 힘이 넘쳐서 글씨를 쓰면 획이 전부 뭉개지거나 종이가 찢겼지요. 정화가 붓 잡는 법을 고쳐주어도 강쇠가 힘 조절을 잊으면 금세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강쇠는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면 다시 새 종이를 폈고 획이 삐뚤어지면 같은 글자를 10번이고 20번이고 다시 썼지요. 정화는 그 묵묵함을 처음에는 그저 고집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강쇠가 한 글자를 수십 번 쓰다가 겨우 바르게 완성했을 때 입꼬리에 아주 작은 웃음이 번지는 것을 보았지요. 대단한 일을 이룬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먹이 고르게 베인 글자 하나였을 뿐인데 강쇠는 그것이 기뻤던 것입니다. 정화는 그 웃음을 들키지 않으려는 듯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가슴 안쪽이 묘하게 간지러웠지요. 약초 거래도 갈수록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인근 고을 장터에서도 정화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지요. 약재를 다루는 상인들이 정화를 직접 찾아와 거래를 청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정화는 강쇠와 의논하여 더 많은 약초를 확보하는 방법을 궁리했지요. 강쇠 혼자 캐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으므로 마을에서 산일을 하는 사람 두셋을 고용해 함께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반신반의했습니다. 나무꾼 마누라가 뭘 안다고. 뒤에서는 여전히 그런 말이 돌았지요. 그러나 일을 시작한 지 2달이 채 되지 않아 강쇠네 살림이 눈에 띄게 나아지자 그 말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고용된 이들이 제때 제 몫을 받아가는 것을 보고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해 초겨울 강쇠가 집으로 돌아오다 뒷산 비탈에서 발을 헛디뎌 발목을 삐었습니다. 대단한 부상은 아니었지만 며칠은 산에 오를 수 없었지요. 정화는 강쇠의 발목에 천을 감아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지요. 정화가 감아 올리는 천의 감촉이 생각보다 부드러워서 강쇠는 그쪽을 보지 않으려고 일부러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은 쉬어야 하오. 알겠소. 무리하면 더 오래 걸리오.
알겠소. 정화가 한숨을 내쉬었지요. 알겠소, 알겠소 하면서 내일 새벽에 또 도끼 들고 나갈 것 아니오? 강쇠가 대답 대신 슬그머니 시선을 내렸습니다. 정화는 피식 하고 소리가 날듯 말듯 입술을 구부렸다가 다시 폈습니다. 강쇠는 그 표정을 보고 싶었지만 정화가 이미 등을 돌린 뒤였지요. 그날 밤 강쇠는 오랜만에 빨리 잠이 들었습니다. 봄이 넘어가고 여름이 오자 강쇠와 정화의 이름이 고을에서 제법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초 상단이라 부르기엔 아직 작은 규모였지만 거래하는 상인의 수가 늘었고 주고받는 돈의 양도 늘었지요. 정화는 거래 문서를 직접 꾸몄고 강쇠는 물건을 직접 날랐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자리에서 각자 하는 일이 맞물리면서 작은 살림이 단단해지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세상 일이란 풀리기 시작하면 탈이 생기기 마련이었습니다. 소문이란 것은 원하든 원치 않든 퍼지기 마련이었지요. 정화가 장터에서 계산을 봐주고 거래를 성사시켜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소문은 읍내를 넘어 인근 고을까지 번졌습니다. 거기에 살림이 넉넉해졌다는 이야기가 붙으면서 소문은 살이 붙고 불어났지요. 그 소문이 철식의 귀에 닿은 것은 한여름의 일이었습니다. 철식은 도박장에서 빈 문서를 빼앗기듯 이른 날 이후 한동안 어미 집에 몸을 붙이고 살았습니다. 어미는 아들이 돌아온 것을 반겼지만 빈털터리 아들이 달갑기만 할 리는 없었지요. 철식은 낮에는 빈둥거리고 밤에는 도박장을 기웃거리며 지냈습니다. 이미 마을에서 신용을 잃은 터라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아 도박판에 끼지도 못했지요. 그런 철식에게 정화가 돈을 모으고 있다는 소문은 불씨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 마누라가 남의 집에서 살림을 키우고 있다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란 말이오. 철식은 어미 앞에서 주먹을 쥐며 이를 갈았지요. 어미는 아들의 눈빛을 보고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뻔했으니까요. 그녀는 이미 강쇠와 혼인했다 하던데 괜한 짓 했다간 망신만 당한다. 혼인이 어디 그리 간단히 이루어지오? 내가 파기한 적도 없고 관아에 신고한 것도 아닌데 그것이 혼인이오? 어미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말려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오랜 세월이 알려줬으니까요. 철식이 찾아간 것은 고을 관아에서 문서를 다루는 아전 하나였습니다. 도박장에서 몇 차례 어울린 일이 있는 자로 손이 빠르고 눈치가 빨랐지요. 철식은 술 한 동이를 들고 찾아가 그 앞에 앉았습니다. 내가 부탁이 하나 있소. 아전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눈을 가늘게 떴지요. 혼인 유지 문서 하나를 꾸며주시오. 내가 정화와 아직 혼인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요. 관청날인이 찍혀 있으면 더 좋겠소. 아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런 부탁을 받은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요. 위험한 일이오. 돈은 넉넉히 드리겠소. 아전이 다시 잠시 침묵하다가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승낙의 표시였지요. 며칠 후 철식의 손에는 문서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먹이 아직 마르지도 않은 따끈따끈한 문서였지요. 그 문서를 들고 철식은 고을 관아로 향했습니다. 걸음이 빨랐지요. 오랜만에 무언가 이루어질 것 같은 기분이었으니까요. 관아 마당에 들어선 철식은 사또에게 고발장을 내밀었습니다. 강쇠라는 자가 제 아내를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여기 혼인 문서가 있으니 아내를 돌려주십시오. 철식은 눈물까지 짜내며 무릎을 꿇었지요. 사또는 문서를 받아들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워낙 갖가지 사연을 들어온 자리였으므로 단번에 믿지는 않았지만 문서가 눈앞에 있으니 무시할 수도 없었지요. 곧 관아에서 강쇠를 부르는 전갈이 내려왔습니다. 소식을 들은 정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고리 깃을 여미었지요. 정화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같이 가겠소. 관아로 가는 길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화는
그 길이 유달리 길게 느껴졌지요. 강쇠는 앞서 걸었고 정화는 한 걸음 뒤에서 따랐습니다. 여름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었지만 정화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지요.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지고 있었으니까요. 철식이 어떤 수를 썼는지는 몰랐지만 관아까지 찾아갔다는 것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믿는 구석이 문서라면 그 문서에 어떤 허점이 있을지 생각해야 했지요. 정화는 걸으면서 아버지가 서리 시절 가르쳐준 문서의 법도를 되새겼습니다. 혼인 문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들, 관아에서 확인하는 절차, 증인 서명의 형식들을요. 관아 마당에 들어서자 철식이 보였습니다. 비쩍 마른 얼굴에 기름기가 돌았지요. 새로 마련한 듯한 저고리가 몸에 맞지 않아 어깨 부분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철식은 정화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지만 금세 감추고 사또를 향해 몸을 낮추며 말했습니다. 사또 어르신, 저것이 제 아내입니다. 강쇠라는 자가 돈으로 꿰어 빼앗아 간 것입니다. 사또가 강쇠와 정화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사또는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었지요. 수염이 희끗하고 눈빛이 깊었습니다. 단번에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보고 따져보는 사람처럼 보였지요. 저자가 내민 문서를 보니 혼인 관계가 아직 유지 중이라 되어 있소. 강쇠,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소. 강쇠가 입을 열려는 순간 정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가 강쇠를 바라보았지요. 강쇠가 고개를 끄덕이자 사또가 손짓으로 정화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 여인이 할 말이 있다 하니 들어봐도 되겠소. 정화는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소인이 철식의 문서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아도 되겠습니까? 사또가 문서를 내려놓았지요. 정화가 다가가 그것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얼핏 보아도 형식은 갖추어져 있었지요. 관아 날인처럼 보이는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화의 눈은 형식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화가 문서를 창 쪽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햇빛이 종이를 통과했지요. 정화는 먹의 빛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숨을 한 번 고른 뒤 사또에게 말했습니다. 사또 어르신, 이 문서의 먹은 아직 종이에 완전히 스며들지 않아 겉면이 번들거리고 있습니다. 오래된 문서에 먹은 종이 안쪽까지 깊이 스며들어 빛이 죽어 있어야 하지요. 이것은 며칠 안에 쓴 문서입니다. 사또의 눈썹이 움직였습니다. 정화가 계속 이었지요. 게다가 조선법도에 따르면 혼인 문서에는 반드시 혼인을 증인한 이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관아에 신고하여 관청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찍힌 도장은 관아의 것이 아니라 사제로 만든 것입니다. 모양이 비슷해 보이나 관아 날인에는 테두리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도장은 테두리가 하나뿐입니다. 증인의 서명도 없고 혼인 날짜도 뭉개져 있습니다. 정화가 문서를 사또에게 돌려드렸습니다. 이것은 급히 꾸며낸 위조 문서입니다. 관아 마당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철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지요. 사또는 문서를 다시 집어들어 정화가 지적한 부분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사또의 눈빛이 서늘해졌지요. 철식이 황급히 무릎을 꿇으며 소리쳤습니다. 사또 어르신, 저 여인이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쇠가 아내를 빼앗아 간 것은 사실이요. 문서야 오래되어 먹이 바랜 것이고 날이는 제가 마을 어른에게 부탁해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면 그 어른을 불러 물어봐 주십시오. 사또가 철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빛에 파문 하나 없었지요. 그것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사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여인이 지적한 바가 옳다면 이것은 위조다. 그런데 위조를 위해 도움을 준 자가 있다면 그 자가 누구인지 대라. 철식의 얼굴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쇠가 조용히 품속에 손을 넣었지요.
천천히 흐트러짐 없이 꺼낸 것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접힌 자국이 여러 개였고 조금 낡아 있었지만 거기 찍힌 붉은 지장만큼은 선명했습니다. 강쇠가 두 손으로 그것을 사또에게 올렸습니다. 사또 어르신, 이것이 그날 밤 도박장에서 철식이 직접 손가락을 찌든 빚각서입니다. 철식은 이 각서에 정화를 빚담보로 적어 빚쟁이에게 넘겼지요. 소인은 그날 밤 빚쟁이에게 쌀 50가마로 그 빚을 대신 갚고 이 문서를 거둬들인 것입니다. 사람을 사고 판 것이 아니라 빚을 갚고 그 증표를 받은 것입니다. 사또가 각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먹이종이 깊이 스며들어 빛이 죽어 있었지요. 오래된 것임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사또가 철식이 제출한 문서와 강쇠가 내민 각서를 번갈아 들여다보았지요. 두 종이의 묵빛이 얼마나 다른지는 나란히 놓으면 당장 알 수 있었습니다. 정화가 조용히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사또 어르신, 강쇠 서방은 사람을 산 것이 아니라 철식의 빚을 대신 갚아 그 문서를 거둔 것이고 소인은 그 빚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이후 마을 어른의 증인 아래 두 사람이 맞절을 올려 혼인을 맺었으니 이것이 소인과 강쇠의 관계입니다. 정화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었습니다. 반면 철식은 살아있는 아내를 노름빚 담보로 빚쟁이에게 넘겼습니다. 이것은 인륜을 저버린 강상의 죄이며 오늘 이 자리에는 그 위에 위조 문서까지 더하였습니다. 사또 어르신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사또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바람도 없었지요. 철식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구경하러 모여든 사람들이 마당 밖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마침내 사또가 입을 열었습니다. 문서의 먹빛이 다르고 날인의 형식이 다르며 증인의 서명이 없다. 강쇠의 문서에는 지장이 선명하고 날짜가 뚜렷하다. 이것으로 판단하건대 철식이 제출한 문서는 위조가 분명하다. 철식이 사또 어르신 하고 소리를 높였지만 사또의 손이 들렸지요. 조용히 하라. 위조 문서를 꾸민 것은 하나의 죄요. 살아있는 아내를 빚 담보로 삼은 것은 또 하나의 죄다. 두 죄를 합하여 곤장 50대를 치고 투옥하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철식을 잡아들였습니다. 철식이 끌려가며 정화를 향해 고함쳤지요. 인연이 나를 이 꼴로 만들었소. 두고 보시오. 그러나 그 소리는 관아 담장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이미 힘을 잃었습니다. 포졸들에게 끌려가는 발이 흙먼지를 일으켰지요. 이어서 사또가 아전을 불러 물었습니다. 위조 문서 꾸미는 때 가담한 자가 누구냐는 것이었지요. 아전 하나가 떨며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파직이 결정되었고 아전은 관복을 벗긴 채 끌려나갔지요. 정화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라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겼다는 생각도 없었지요. 그저 긴 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오래 참아왔던 숨이 드디어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강쇠가 정화의 옆에 와서 섰습니다. 어깨가 맞닿을 듯 가까웠지요. 괜찮소. 정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개를 돌려 강쇠를 바라보았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되었습니다. 관아에서 나오는 두 사람의 뒤를 구경꾼들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삼삼오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러나 예전처럼 손가락질하는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말문이 막힌 사람들처럼 무언가 말을 꺼내려다 도로 삼키는 분위기였지요. 정화는 그 시선들을 등으로 받으며 걸었습니다. 전에 같은 시선이었다면 고개가 먼저 수그러졌겠지만 이제는 달랐지요. 강쇠는 정화 곁에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포목 좌판을 보던 안악이 옆 사람에게 뭔가를 속삭였고 약재를 사러 나온 영감이 팔짱을 끼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 몸짓이 부정이 아니라 감탄에 가까운 것임을 장터 분위기가 말해주고 있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쇠가 말했습니다. 고생했소. 겨우 3글자였지요. 그러나 강쇠가 평소에 얼마나 말이 없는 사람인지를 아는 정화에게는 그 3글자가 가볍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걸으면서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당신이 그 문서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면 오늘 일이 다르게 되었을 것이요. 강쇠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화도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걸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둘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지요. 그림자가 나란히 포개졌다가 벌어지기를 반복하며 흘길 위를 따라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이웃 아낙 한 명이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 정화와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던 바로 그 아낙이었지요. 아낙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보니 보자기에 싼 시루떡이었지요. 아낙이 정화 앞에 그것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오늘 수고하셨소. 우리가 전에 너무 모진 소리를 많이 했소. 정화는 잠시 그 보자기를 바라보다가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고맙소. 짧은 한마디였지요. 아낙이 고개를 한 번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정화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대문 안으로 들어왔지요. 손 안에 보자기가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니 강쇠가 우물가에서 손을 씻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보자기를 마루 위에 올려놓고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오늘 관아에서 있었던 일들이 뒤늦게 실감 나기 시작했습니다. 철식의 목소리, 사또의 침묵, 포졸에게 끌려가던 발소리가 귓속에서 다시 재생되었지요. 생각보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화는 그것을 감추듯 두 손을 꼭 쥐었지요. 괜찮았습니다. 무섭지도 않았고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 굳어있던 무언가가 이제야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눈 안쪽이 조금 화끈거렸지요. 강쇠가 우물가에서 돌아오다 정화를 보았습니다. 정화는 얼른 고개를 돌렸지요. 강쇠가 아무 말 없이 마루 위에 올라와 정화 옆에 앉았습니다. 한 뼘쯤 간격을 두고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요. 시루떡 고자기를 풀지도 저녁 준비를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지요. 정화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마루 위에 나란히 앉아 마당을 바라보았지요. 해가 완전히 넘어가며 마당이 어스름에 잠겼습니다. 저 멀리 산 너머에서 저녁새 소리가 들려왔지요. 어딘가에서 밥 짓는 연기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한참 만에 정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고마웠소. 강쇠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당 쪽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러다 아주 천천히 손을 마루 위에서 옆으로 밀었습니다. 정화의 손과 강쇠의 손이 가까워졌지요.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정화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서로에게 닿았습니다. 정화의 가슴 안에서 타닥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화롯불이 켜지는 소리 같은 것이었지요.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마당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손가락 끝의 온기만큼은 어스름이 내려앉은 마당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철식이 관아에 끌려간 이후 마을은 한동안 그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서로 마주치는 자리마다 사람들은 그날 관아에서 있었던 일을 입에 올렸지요. 이야기는 전해질수록 살이 붙었습니다. 어떤 이는 정화가 사또를 보기 좋게 혼내줬다고 했고, 어떤 이는 강쇠가 포졸 10명을 혼자 막아냈다고 했지요. 사실과 달라도 이야기란 그렇게 불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문의 끄트머리에는 언제나 같은 말이 붙었습니다. 강쇠가 바보가 아니었구먼. 처음 그 말을 입에 올린 것이 누구였는지는 알 수 없었지요. 그러나 이제 그 말은 마을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한때 남의 헌신짝을 새 값에 사왔다고 비웃던 그 입들이 이제는 강쇠 그 사람 보는 눈이 있었어라고 말했지요. 정화를 향한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팔려온 여자라는 말은 어느 틈에 사라졌고 강쇠 마누라라는 호칭 안에 은근한 존중이 담기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세상의 인정이란 늦게 오는 만큼 쉽게 달아나기도 하는 법이었습니다. 관아 일이 일단락된 뒤 강쇠와 정화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강쇠는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고 정화는 장터로 나갔지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사람들이 정화에게 먼저 말을 거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산을 봐달라는 부탁, 거래를 연결해달라는 청, 가끔은 집안 사정을 털어놓으며 어찌하면 좋겠냐고 묻는 이도 있었지요. 정화는 하나하나 들어주었습니다. 밀어내지도 나서지도 않았지요. 들어야 할 것은 듣고 말해야 할 것은 말하고 나머지는 상대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버지가 서리 시절 늘 하던 말이 떠올랐지요. 셈이 맞으면 다툼이 없고 문서가 바르면 억울함이 없다. 정화는 그 말을 장터에서 몸으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강쇠의 글 공부는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밤마다 등잔불 아래붓을 잡는 강쇠의 손이 조금씩 유연해졌지요. 처음에는 글자의 형태조차 잡지 못하던 손이 이제는 제법 회계 굵기를 조절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셈도 마찬가지였지요. 처음에는 손가락을 꼽아야 했던 덧셈이 이제는 머릿속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어느 날 밤 강쇠가 붓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장터에서 거래 문서 하나를 혼자 읽었소. 정화가 눈을 들었지요. 다 읽었소. 중간에 한 글자를 몰라 걸렸소만 나머지는 다 읽었소. 정화가 잠시 강쇠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칭찬도 아니고 대단하다는 말도 아니었지요. 그러나 강쇠는 그 고개 끄덕임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정화가 인정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강쇠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붓을 들었지만 귓불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그 즈음 고을 현감이 강쇠의 이름을 처음으로 입에 올렸습니다. 관아 소동에서 강쇠가 품속에서 문서를 꺼내 사태를 정리한 일이 현감의 귀에도 들어간 것이었지요. 현감은 그를 알고 무예도 갖춘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군관 자리가 하나 비어 있었으니까요. 현감의 심부름꾼이 강쇠를 찾아온 것은 그 가을 어귀의 일이었습니다. 강쇠는 그 이야기를 정화에게 전하며 말했습니다. 어찌 생각하오? 정화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지요.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하시오. 당신이 어떤 자리에 있든 내가 할 일은 변하지 않소. 강쇠가 잠시 정화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화는 이미 다시 문서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었지요. 강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방문을 나가기 전에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걷기 시작했지요. 정화는 그것을 보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강쇠는 고을 군관 자리를 받았습니다. 현감 앞에서 무예를 보이는 날 강쇠는 말없이 도끼 하나를 들고 나가 나무 말뚝을 단 12번에 쪼개 보였지요. 현감 옆에 서 있던 자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글을 읽는 시험에서는 중간에 막히기도 했지만 읽는 속도가 석 달 전의 자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아져 있었지요. 군관직을 받는 날 강쇠는 집에 돌아와 저녁상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달부터 관복이 나온다 하오. 정화가 밥상을 내려놓으며 물었지요. 불편하지 않겠소. 산에 다니던 사람이 관아를 오가야 하니. 불편한 건 어디서나 있소. 그렇겠지요. 두 사람이 잠시 침묵하다가 강쇠가 젓가락을 들며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그를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얻지 못할 자리였소. 정화가 숟가락을 들다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밥을 떠먹었지요. 귀 뒤쪽이 살짝 굵어진 것을 강쇠는 보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쇠가 군관이 된 이후 두 사람의 살림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정화가 꾸리는 약초 상단은 이제 인근 새 고을의 장터에 걸쳐 거래처를 두게 되었지요. 정화는 장터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씩 두어 물건을 관리하게 하고 자신은 큰 거래와 문서를 직접 챙겼습니다. 강쇠는 군관 일이 없는 날이면 여전히 산으로 올라가 약초를 캐왔지요. 관복을 벗고 도끼를 드는 것이 강쇠에게는 쉬는 것과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그해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여기가 강쇠 군관 댁이오 하는 목소리가 들렸지요. 정화가 나가보니 한 노파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굽은 허리에 솜을 넉넉히 대지 못한 듯한 얇은 겉옷을 걸친 노파였지요. 얼굴에 주름이 깊고 눈 아래가 거뭇했습니다. 정화는 그 얼굴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철식의 어미였지요. 한때 이 집에서 나가거라고 정화를 내쫓던 그 어미였습니다. 차가운 겨울 새벽, 아궁이에 불도 떼지 않은 채 정화의 등을 밀어낸 사람이었지요. 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철식의 어미는 정화를 알아보는 순간 눈을 피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심한 듯 두 무릎을 꿇었지요. 찬 흙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모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당신한테 너무 모진 짓을 했소. 이 늙은이가 죄가 많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인지 콧물인지가 주름 사이로 흘러내렸지요. 아들놈은 옥에 갇히고 이 늙은이 혼자 겨울을 날 방도가 없소. 먹을 것이 없소. 당신밖에 찾아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왔소. 정화는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요. 그것이 분노인지 연민인지 아니면 오래된 서러움인지 정화 자신도 바로 알 수 없었습니다. 겨울 새벽 얇은 저고리 하나를 걸친 채 대문 밖으로 나서던 날이 눈앞에 떠올랐지요. 그날의 추위가 발바닥부터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화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일어나시오. 철식의 어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화의 얼굴에서 뭔가를 읽으려는 눈빛이었지요. 일어나서 드릴 말씀을 들으시오. 철식의 어미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시려운지 한 번 떨었지요. 정화가 말했습니다. 저를 내쫓으시던 그 새벽이 기억납니까? 불도 떼지 않은 방에서 갈 곳도 없는 사람을 밀어내셨지요. 저는 그날 이후 스스로 살 길을 찾았습니다. 그 길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소. 철식의 어미가 고개를 떨굴듯 숙였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저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정화는 돌아섰습니다. 단호했지요. 목소리가 크지도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정화의 등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정화는 대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요. 대문 밖에서 노파의 흐느끼는 소리가 한동안 들렸습니다. 정화는 부엌으로 가서 아궁이 앞에 앉았지요. 불을 넣어야 했습니다. 부직갱이로 재를 헤치며 정화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타닥타닥 불이 살아나며 아궁이가 환해졌지요. 정화의 눈 안쪽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다 써버린 눈물이었으니까요. 이윽고 대문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노파가 간 것이었지요. 정화는 그것을 알면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불 앞에 앉아 부직갱이를 쥔 채 저 멀리 뒷산 쪽에서 불어오는 겨울바람 소리를 들었지요. 강쇠가 관아에서 돌아온 것은 그 저녁이었습니다. 정화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지요. 강쇠는 관복을 벗으며 마당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문 앞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던 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강쇠는 그것을 보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밥상 앞에 마주 앉아 한참 밥을 먹다가 강쇠가 말했습니다. 힘들었겠소.
정화가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고 말했지요. 밥이 좀 짜오? 강쇠가 잠시 숟가락을 들었다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짜지 않소. 두 사람이 다시 침묵 속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궁이에서 불이 타오르는 소리가 부엌안을 가득 채웠지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화는 밥 한 숟가락을 더 떠넣으며 천천히 씹었지요. 오늘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봄이 오자 강쇠와 정화의 약초 상단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가 늘어난 것은 물론이었고, 이제는 약초뿐 아니라 산에서 나는 여러 귀한 것들을 다루는 곳으로 이름이 났지요. 산삼을 캐면 어디로 가야 제값을 받는지, 봄나물은 어느 고을 장터에 가져가야 잘 팔리는지 사람들이 강쇠 댁을 먼저 찾아와 물었습니다. 정화는 그것을 일일이 기억했다가 답해 주었지요. 장터에서 정화의 자리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강쇠가 가져오는 물건을 파는 것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다른 이들의 거래를 연결하고 문서를 검토하는 일까지 맡게 되었지요. 읍내 훈장이 아이들을 가르치듯 정화는 장터 거래의 이치를 모르는 이들에게 차분히 일러주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이에게는 문서를 읽어주었고 셈이 밟지 못한 이에게는 계산을 대신 해주었지요. 그것이 돈이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화는 그 일이 싫지 않았지요. 아버지가 서리 시절 했던 일이 그런 것이었으니까요. 글과 셈을 안다는 것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말로 가르치지 않고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봄에 강쇠와 정화에게 기쁜 소식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정화가 아이를 가진 것이었지요. 처음 알게 된 날, 정화는 오래도록 혼자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 안에서 뒤섞였지요. 기쁜 것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오랫동안 기쁨이라는 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 사람처럼 그 감정이 낯설었지요. 강쇠에게 말한 것은 저녁 밥상 앞에서였습니다. 정화가 밥상을 사이에 두고 앉은 채 담담하게 말했지요. 아이가 생긴 것 같소. 강쇠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정화를 바라보았지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말했지요. 몸은 괜찮소. 괜찮소. 힘든 일은 하지 마시오. 장터는 가야 하오. 장터는 뭐 가면 돼요. 강쇠가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정화도 다시 숟가락을 들었지요. 두 사람이 다시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밥상 위의 공기가 아까와는 달랐지요. 강쇠가 밥을 먹다가 정화 쪽으로 국사발을 밀었습니다. 정화가 눈을 들어 강쇠를 보았지요. 국이 좋다 하던데. 정화는 대꾸 없이 국사발을 당겨 떴습니다. 눈 아래가 조금 촉촉해졌지요. 정화는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고개를 약간 숙였습니다. 강쇠는 못 본 척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 문턱에서 아이가 태어났지요. 아들이었습니다. 산파가 아이를 받아 강쇠의 팔 안에 안겨주었을 때 강쇠는 그 작은 것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 몰라 두 팔을 한참 어색하게 움직였지요. 어찌어찌 안기는 했지만 금방이라도 뭔가가 잘못될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산파가 웃음을 참으며 말했지요. 세게 쥐지 말고 받쳐 드시오. 강쇠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팔을 고쳐 잡았습니다. 정화는 그 광경을 바라보다 힘없이 웃었습니다. 강쇠가 아이를 들고 어쩔 줄 모르는 그 모습이 집채만 한도끼를 바닥에 내리꽂던 그 강쇠라고는 도무지 믿기 어려웠지요. 정화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리 주시오. 강쇠가 안도한 듯 조심스럽게 아이를 건넸지요. 정화의 품 안에 안긴 아이가 작은 눈을 찡그렸다 폈습니다. 정화는 그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지요. 이 아이가 태어난 세상이 자신이 살아온 세상보다는
조금 더 공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를 알고 셈을 할 줄 알면 속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고요. 아버지가 정화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듯이 정화도 이 아이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와 아이의 볼 위에 내려앉았지요. 아이가 태어난 이후 강쇠와 정화의 집 안에 조용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쁜 것은 전과 다름없었지요. 정화는 장터 일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강쇠는 군관 일과 산일을 병행했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 빈틈이 달라졌지요. 예전에는 두 사람의 침묵이 집을 채우고 있었다면 이제는 아이의 숨소리와 울음소리와 옹알이가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강쇠는 아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몰라 늘 쩔쩔맸지만 퇴근하여 집 마당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아이 있는 방 쪽으로 고개가 향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집을 이제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손가락질과 비웃음이 가득하던 그 집이 이제는 고을에서 이름난 약초 상단의 본거지가 되었지요. 정화가 거래를 돕고 셈을 봐준 사람들이 하나둘 그 고마움을 기억하며 돌아왔고 강쇠가 군관으로서 마을의 분쟁에 끼어들어 조용히 해결해 주는 일이 쌓이면서 두 사람의 신망은 어느새 마을에서 가장 두터운 축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해 늦가을에 뜻하지 않은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철식이 옥에서 나온 것이었지요. 곤장을 맞고 옥에 갇힌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아 어미가 관아를 찾아다니며 사정을 한 끝에 풀려난 것이라 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강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철식은 마을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노름판 드나들 돈도 관아에 고발할 명분도 무언가를 꾸밀 기력도 남아있지 않은 것이 분명했지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웃 고을에서 마기를 하며 지낸다 했습니다. 어미도 함께 간 듯 그 집은 겨우내 비어 있었지요. 정화는 어느 날 저녁 아이를 재우고 나서 강쇠에게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 글 모르는 아이들이 아직 많소. 내가 닷새마다 한 번씩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도 되겠소. 강쇠가 잠시 정화를 바라보다가 물었지요. 왜 물어보는 것이오? 둘이 사는 일이니 의논해야 하지 않겠소. 강쇠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지요. 하시오. 당신이 하겠다는 일을 내가 막을 이유가 없소. 정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 뭔가를 더 말할 것 같더니 그냥 등잔 쪽으로 눈을 돌렸지요. 강쇠는 그 옆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려다 강쇠가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린 채 말했지요. 당신이 이 집에 온 것이 내 일생에서 가장 잘된 일이오. 정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쇠는 이미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지요. 닫히는 문 너머로 마당에 차가운 공기가 잠깐 스쳐 들어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정화는 한동안 닫힌 문을 바라보았지요. 무언가가 가슴 안에서 꽉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 말이 있었지만 강쇠는 이미 없었지요. 정화는 등잔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심지가 타들어가며 불꽃이 조금 더 밝아졌지요. 정화는 입술을 조금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그 입 모양은 나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쇠는 여전히 투박했습니다. 말이 없고 웃음이 드물고 감정을 앞세우는 법이 없었지요. 그러나 아이가 걸음마를 떼던 날 마당에서 아이의 첫 발을 받아내던 강쇠의 얼굴에 번진 그 웃음은 정화가 처음 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환하고 어색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 웃음이요. 정화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불의한 것을 보면 먼저 눈이 띄었고 셈이 틀린 것은 그냥 지나치지 못했으며 한 번 마음먹은 것은 끝을 보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그 날카로움 안에 전에 없던 것이 하나 생겨 있었습니다. 여유라 부를 수 있는 것이었지요.
아이가 넘어져도 먼저 달려가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여유. 강쇠가 밤에 글씨를 틀리게 써도 한 번은 그냥 두는 여유가요. 두 사람이 서로를 처음 알아가던 그 무렵과 비교하면 말수는 비슷했지만 그 침묵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예전의 침묵이 서로를 모르는 사람들 사이의 거리였다면 이제의 침묵은 굳이 말로 꺼내지 않아도 이미 아는 것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종류의 것이었지요. 강쇠가 산에서 내려오며 지게를 내려놓는 소리만 들어도 오늘 고생이 얼마나 되었는지 정화는 알았고, 정화가 저녁상을 차리며 수저를 놓는 방식만 보아도 오늘 장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강쇠는 짐작했습니다. 아이는 쑥쑥 자랐지요. 정화가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한 지 2해가 넘자 배우러 오는 아이들이 처음에 서너에서 1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화는 닷새마다 열리는 장터가 파하면 마을 한편에 자리를 깔고 아이들을 모았지요. 글자를 쓰는 방법, 세마는 방법, 문서를 읽는 방법을 하나씩 가르쳤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고 아이가 늦게 오면 기다려 주었으며 느린 아이에게는 빠른 아이보다 더 오래 앉아 있었지요. 강쇠는 그 자리에 늘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군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정화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리 옆을 지나치면 강쇠는 발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한 번 돌아보곤 했지요. 아이들에게 글자를 짚어주는 정화의 손, 뭔가 틀린 아이에게 다시 한 번 찬찬히 설명해주는 목소리를요. 어느 가을 저녁 아이를 재우고 두 사람이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마당에 달빛이 가득 내려앉아 있었지요. 멀리 산 너머로 가을 별들이 총총했습니다. 정화가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입을 열었지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지금 이 꼴을 보고 뭐라 하셨을까? 강쇠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잘했다고 하셨겠지요. 정화가 잠시 침묵했지요. 그렇겠소. 달빛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늦게 오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지요. 바람이 한 차례 지나가며 마당 끝 감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반쯤 익은 감 하나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났지요. 강쇠가 마루 위에서 손을 옆으로 밀었습니다. 정화의 손이 그 손을 맞았지요. 두 손이 마루 위에서 포개졌습니다. 강쇠의 손은 여전히 두껍고 굳어 있었지요. 도끼를 잡고 산을 다닌 손, 무거운 지게를 쥐고 비탈을 오른 손이었습니다. 정화의 손은 그 손보다 작고 가늘었지만 오래 붓을 잡고 저울추를 들고 문서를 넘긴 손이었지요. 두 손이 포개진 채 아무도 먼저 빼지 않았습니다. 강쇠와 정화의 이야기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처음엔 도박장 마당에서 주저앉은 여인과 어둠 속에서 쌀 50가마를 내놓은 나무꾼의 이야기였지요. 그러다 장터에서 저울추 하나를 들고 소리친 여인과 도끼를 바닥에 내리꽂으며 그 앞에 선 사내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아 마당에서 먹빛깔 하나로 위조 문서를 가려낸 정화와 가슴 속에 오래 품어온 각서를 조용히 내민 강쇠의 이야기로 이어졌지요. 삶이 그들을 무너뜨리려 할 때마다 두 사람은 서로가 없던 자리를 채우며 버텼습니다. 정화의 날카로움은 강쇠의 묵직함 안에서 다치지 않았고 강쇠의 투박함은 정화의 섬세함 안에서 길을 잃지 않았지요. 자갈밭 같은 인생에서 뒤늦게 만개한 꽃처럼 두 사람의 여생은 조용하고 단단하게 이어졌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